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찌양씨가 갑작스럽게 해명 방송을 킨 이유와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늘 그렇듯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에요, 찌양씨 먹방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죠. 1000만 구독자를 넘기셨던데 찌양씨가 이 해명 방송을 갑자기 켰어요. 사실 이 해명 방송이 있기 전에 다른 유튜버가 이분과 관련된 어떤 사실들을 올렸는데, 사실 저는 그 방송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찌양님 방송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찌양씨가 방송하기 전부터 만났었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뜯어내고 자기 여자친구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더 이상 남자친구라고 불릴 수가 없죠. 제가 많은 분들의 변호를 해보는 입장에서 사랑을 빌미로 접근한 다음에 돈을 뜯어가기도 하고 또 대출까지 해가지고 그 돈 갈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솔직히 꽤 많이 봤어요. 사실 찌양씨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안 해본 것이 아닌데, 그 남자라는 사람이 촬영했던 동영상 이걸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폭행도 하고, 심지어 이 폭행하는 것들이 고소라인 녹취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무렵에 방송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찌양씨가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문득 자기가 이 채널 자체에 좀 욕심이 났었나 봐요. 이 남자가 소속사를 또 만듭니다. 회사가 수익을 7을 가져가고 찌양씨가 3을 가져가는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해요. 유튜브 업계에서는요, 크리에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배분을 가져가게 계약을 해요. 그런데 회사가 수익을 7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7대3으로 정해진 수익 배분 비율마저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찌양씨에게 그 나머지 3도 배분도 잘 안 해주고, 더군다나 이미 줬던 것까지도 갈취해가는 그런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 게, 이 찌양씨가 뒷광고 논란 때 본인이 수익이 생각보다 되게 적다, 알바라도 해서 일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했던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믿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찌양씨가 그 당시 소위 뒷광고 논란 때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 대표가 강요 반, 협박 반, 그리고 팬들의 응원 반으로 해서 복귀를 결정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 직원들 앞에서도 이 찌양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그런 녹취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 정도면 남자친구도 아니고 소속사 대표도 아니고 깡패죠, 깡패. 찌양씨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진짜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직원들 앞에서도 이런 일련의 폭력 사태가 있다 보니까 찌양씨가 돈 다 줄 테니까 계약 해지하든가 떠나달라 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버는 돈도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족까지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니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 후 그 다음에 해결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법률적인 결론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이 전 대표 또는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일은 고소 사건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왜 공소권 없음이지? 이 전 남친 또는 전 대표가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소의 대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 종결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 남친 겸 대표가 살아있었다면 해야 될 법률적인 분쟁은 너무나 많았죠. 상금 청구, 계약 해지, 상표권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범죄, 상습폭행,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이런 수많은 형사법적인 분쟁들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형사 1차 고소를 진행하고 찌양씨가 이 전 대표라는 사람이 선처를 요청하자 심지어 한번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버린 나무주고 또 한 번 그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나니까 진짜 불가피하게 2차 고소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처벌이 거의 예정되었던 상황에서 그런 공소권 없음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었고요. 폭행 그 과정에서 성적인 갈취, 폭행 그런 것들이 있어 왔던 것 같고, 애초에 법률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을 시도했다면 조금 더 빨리 이런 편안한 상황에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피해를 당하고 있던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 이 전 남친, 전 대표라는 사람과의 분쟁은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요, 찌양씨가 과거 일을 해명 방송을 키면서까지 공개한 이유가 있죠. 모 유튜브 방송에서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후지구태여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찌양씨 입장에서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자기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전 남친과 전 대표라는 사람의 협박과 갈취 속에서 유흥업소에서도 일하고 동영상까지 유포된다 만다 그런 협박을 당하던 그런 상황들을 한 유튜버가 이제 공표를 한 거죠. 그 공표된 내용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와전되어서 찌양씨가 좀 더 곤란한 사정에 빠지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정리를 하는 그런 해명 방송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법적인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 찌양씨가 전 남친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던 정황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전 남친이 그렇게 가고 나서 편안에 일어나 했는데, 별 이상한 유튜버들이 레카즈를 한답시고 협박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 돈을 갈취당한 정황도 있어요. 정확히 뭐 5,500만 원을 한 유튜버에게 뺏겼고 계약이랍시고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떼어줬던 것 같은데, 뭐 이거를 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거래가 오갔던 것 같은데, 협박이제 사실 요구 조건, 그런 계약 조건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걸 이슈화해서 공론화할 것 같으니까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게 있겠죠. 협박죄는 단순히 협박만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법상 협박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협박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내가 할 것 같은 그런 태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튜브 레카들이 교묘하게 내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금전을 요구하면서 안 하면 내가 공론화시키고 약간 이런 태세를 보이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 명예가 실추될 것 같은 구체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데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슈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부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유튜브 레카분들, 찌양씨가 뭐 파랑새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레카들끼리 대화를 하는 녹취록까지 있는데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죠. 그리고 5,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단락 되나 했는데, 돈을 받았던 유튜버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녹취록과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맡기면서 거기에 있던 자료들이 유출되고, 또 그 유출된 자료를 그 유튜버가 어떻게 획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공표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뭐 물고 뜯고 난리 나는 거죠, 이건. 한간에는 또 이근 유니버스라고 이근 씨가 파손시킨 그 핸드폰을 수리하다가 이게 유포된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시점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핸드폰이나 자료들이 넘어가고 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으면 될 것이지. 다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돈을 실제로 뜯어간 유튜버들은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돈을 취득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갈죄가 됩니다. 형량 자체가 훨씬 더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여러 명이 좀 공동하고 공모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이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레카 유튜버 행태를 좀 보면서 느꼈던 게 패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겁박하고 할 때 트랩 안에 트랩을 두는 이중의 트랩을 같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흥업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짜고짜 성매매를 했다, 다짜고짜 성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터트린 다음에 근데 그 일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일을 맞기 때문에 그럼 대중들의 시선에는 유흥업소로 갔어? 진짜 나쁜 놈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뇌리에 각인이 돼요. 나중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성매매 없었다, 성폭행 없었다,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나서도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가수, 그 연예인, 유흥업소 갔던 사람, 성매매 했던 사람, 성폭행 했던 사람, 그것들이 실제로는 무죄가 나오고 무혐의가 나왔던 거는 이미 대중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고 이미지화 돼가지고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 유튜버 레카들은 그런 속성들을 너무 잘 알아요. 단순하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액자식으로 이중에 트랩을 써서 사람을 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찌양씨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정말 담담하게 자기
자기 과거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냈고요. 도와주시던 변호사분들도 적당한 정도로 좀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풀어낼 거 다 풀어냈으니까 오히려 다 털어내시고 좀 더 승승장구하시고, 찌양씨 유튜브가 오히려 이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20만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오히려 찌양씨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찌양씨에 대해서 애정 어리게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 뭐 풀어내야 될 거 다 풀어냈다라는 허심탄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거나 다른 유튜버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 유튜브 활동도 잘 하시고 편안하게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